내 이름은 윤지야. 올해 33이고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6년이 되었다. 우리 결혼 생활은 마치 서울의 번화가가 아닌 강원도 산골 오지의 꼬불꼬불한 산길 같았다. 차가 산길을 오르다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듯 우리의 결혼도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는 강원도 삼척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민주는 근처 물류창고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나는 시내 작은 미용실에서 행정일을 한다. 우리 동네 미용실에선 누가 누구 머리를 잘랐는지 모두 알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재미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집 작은 밤나무 장식장 옆에서 하얀 먼지 같은 게 보였다. 처음엔 그냥 먼지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들이 있었다. 바로 나무좀이었다. 이게 뭐야? 이놈들!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화학 냄새가 코를 찔러 마스크를 했지만 다음 날 아침 부엌 바닥에도 새 흔적이 있었다. 삼척시청에서 방역팀이 와서 가스 처리까지 했다. 우리 집을 일주일 내로 비워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 정선군에 있는 민준 아버지의 오래된 여관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낡았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여관 주인은 민준의 대학 동창인 박형준이었다. 그는 늘 린넨 셔츠에 소매를 걷고 있었고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인물 같았다. 들어오세요. 집은 넓으니 소음만 안 만들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신뢰가 갔다. 우리 방은 작고 문이 무거웠으며 바닥은 삐걱거렸다. 민주는 곧장 잠들었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불안함을 달래려 발목에 얇은 은팔찌를 찼다. 그 팔찌는 내 작은 용기였다.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주는 일하러 나갔다. 나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흐려졌다. 그러다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지아씨, 닭곰탕 끓였어요. 오실래요? 박형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부엌에는 에나멜 그릇에 담긴 곰탕과 두껍게 구운 빵, 작은 소금 그릇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고 손을 보는 듯했다. 불편한가요? 그는 물었다. 아니요, 새로운 곳이라 익숙해져야죠.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뜨거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내 피부를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얇은 면 잠옷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카락을 새틴 리본으로 묶었다. 박형준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눈길을 돌렸다. 커피를 끓이며 나는 주방 청소를 시작했다. 그가 작업하는 낡은 창고 옆에서 목공의 냄새가 났다. 그의 시선이 내 발목에 있는 은팔찌에 잠시 머물렀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나는 물걸레를 쥐고 얼어붙은 차에 있었다. 민준이 돌아와 간단히 식사하고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박형준이 조용히 들어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가 있었다. 삼척이 그리워지나요? 그가 물었다. 조금요. 내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와 있을 때 갑자기 금지된 삶을 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손목에 팔찌를 차고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그의 따뜻하고 강한 손길이 나를 감싸 안는 듯했다. 눈을 뜨니 새벽 2시 40분,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리는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 문 앞에 멈춘 그림자, 오래 머물렀다가 멀어졌다. 나는 민준에게 몸을 기대었고 그가 깊이 잠든 사이 나는 알았다. 그 그림자는 박형준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 밤을 과장되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다락방 청소를 시작했다. 그가 녹슨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나무 계단이 오래돼서 위태로워요. 낡은 상자 속에서 나는 은으로 된 오래된 팔찌와 검은색 손수건을 발견했다. 손수건에는 누군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다시 넣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돼가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여긴 조용한 물건들의 박물관 같아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옛 기억에 잠긴 듯 팔찌를 내게 건넸다. 내 아내 것이었어요. 당신한테 어울려요. 그의 말에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팔찌는 내 피부에 차가운 약속처럼 감겼다. 그날 오후 나는 연한 하늘색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부드러운 실내 슬리퍼를 신고 창문을 열었다. 담쟁이 넝쿨에서 나는 신선한 풀 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서자 문이 삐걱 열렸다. 박형준이 소매를 걷으며 들어왔다. 오늘 너무 덥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원피스의 허리를 다듬으며 맞받아쳤다. 그의 향기는 향수가 아닌 순수한 비누와 나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쇄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담쟁이가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가지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내 입술에 머물렀다. 민준이 저녁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하고 침대로 갔다. 나는 체스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달랬다. 박형준이 무심코 다가와 내 손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 피부가 전기처럼 반응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채팅 메시지가 떴다. 미호,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만날까요? 나는 급히 휴대폰을 닫았다. 박형준은 나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거짓말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는 조용히 내 쪽으로 잔을 밀어줬다. 그 작은 행동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밤이 깊고 다시 복돼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그림자가 서 있다가 멀어졌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팔찌가 은은하게 빛났다. 다음 날 나는 흰 린넨 셔츠에 무릎 길이 치마 그리고 용기를 주는 팔찌를 차고 정원을 정리했다. 박형준이 오이 조각을 들고 지나가며 말했다. 내일 나무 공방에 갈 거예요. 심심하면 오세요. 나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좋아요. 해가 지고 바람이 곡선을 따라 불었다. 내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검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어제랑 같죠? 오늘은 행운이 따를 거예요. 나는 손수건을 받으며 속으로 웃었다. 이런 거 정말 믿는 사람 있나? 하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했다. 저녁 집에 돌아오자 손수건을 책상 위에 두고 그날의 일들을 곱씹었다. 그리고 은팔찌가 가볍게 손목에서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나도 모른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휘말려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창문을 타고 들어오자 나는 긴 흰색 린넨 셔츠 원피스를 입고 거실에 섰다. 허리에는 얇은 가죽 벨트를 감았고 발에는 은은한 베이지색 가죽 샌들을 신었다. 팔목에는 여전히 그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고 귀에는 엄마가 선물해준 나무 귀걸이가 살짝 흔들렸다. 박형준은 이미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긴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는 그의 굵은 팔뚝을 드러냈고 무심한 듯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스쳤다. 그의 머리는 어둡고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 오늘 나무 공방 갈 준비 됐나? 그가 물었다. 네, 샤워만 하면 돼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출발하자. 우리는 낡은 오펠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는 삼척의 푸른 산들이 펼쳐졌고 아침 안개가 살짝 깔려 있었다. 차 안은 나무 향과 비누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주행 중에 박형준의 손이 내 무릎에 살짝 닿았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잠시 그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가사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런 순간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 공방에 도착하자 나무 냄새와 톱밥 먼지가 코끝을 간지렸다. 박형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조각칼을 들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작은 나무 조각을 만졌다. 팔찌가 반짝일 때마다 그의 눈길이 내 손목에 머물렀다. 이 조각은 네가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정말요? 그럼 제 이름 이니셜로 작은 목걸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웃으며 네가 원하는 대로 라고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공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박형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남자가 말했다. 박형준의 표정이 돌변하며 나를 본 채로 말했다. 잠깐만, 지아 씨, 이 사람이 누구죠? 남자는 냉정하게 제 이름은 이태훈입니다. 민준 씨와 관련된 일로 왔어요. 라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과 관련된 일이라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박형준과 이태훈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나를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내 원피스를 휘날렸다. 지아씨, 민준씨가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박형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물었다. 그때 뒤에서 이태훈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씨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몸을 움츠리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이 평온한 산골 마을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민준과 박형준이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리며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평화로운 공방의 정적을 깨트렸다.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해가 서서히 저물고 저녁 노을이 삼척의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연한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스커트를 입었다. 발끝에는 얇은 스트랩이 달린 검정 가죽 힐을 신었고 목에는 조심스럽게 박형준이 만든 은 목걸이를 걸었다. 그 목걸이는 작지만 내 마음속에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빈 의자가 거실 한쪽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 공방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준이 무언가에 휘말렸다는 말,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아야, 미안해.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어두웠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일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봤다. 박형준이었다. 그는 긴 코트 차림에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색하면서도 단호했다. 지아씨, 이걸 가져왔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준 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단서일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상자를 꼭 쥐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민준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박형준은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까?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휘날렸다.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누구 있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무언가임을 나는 알았다.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각 끝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삼척의 고요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내 피부 위로 내려앉아 흰 실크 블라우스와 네이비 스커트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발끝에 신은 검정 스트랩 힐은 조용히 바닥을 스쳤고 목에 걸리는 목걸이는 미묘하게 빛났다.
그때 방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박형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어둠이 새우며 있었다. 지아씨, 미안해요. 잠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작은 스탠드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오늘 낮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가 말을 꺼냈다. 민준 씨가 최근에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래요.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구예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무언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박형준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봤다. 지아씨, 조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에 떨리는 손으로 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받으세요? 박형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아야, 지금 당장 혼자 있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내가 곧 갈게. 위험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박형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민준 씨가 위험하다면 우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겠죠?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휘날렸다. 우리는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그 존재는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혀야 해. 박형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은 때로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은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속삭였고 내 안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미디 스커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흘러내렸고 목에는 박형준이 만든 은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다. 발에는 새로 산 검은색 로퍼를 신고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을 들었다.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삼척시내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민준과 박형준이 자주 만나는 작은 카페 바람결로 향했다. 그곳은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고향집 같은 편안함을 주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형준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검은 티셔츠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진 채였다. 그의 눈빛이 나에게 닿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뭘 알아냈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 씨가 최근에 만난 사람은 강릉 쪽에서 온 사업가예요. 이름은 한상혁.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그의 과거를 조사해봤는데 전과 기록도 있고 몇몇 사람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럼 민준이 왜 그런 사람과 만나는 거죠? 박형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응시하며 말했다. 아마 빚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음모에 휘말린 걸지도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위험한 상황인 건 확실해요.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에게 집중되었다. 박형준이 긴장하며 속삭였다. 한상혁이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한상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박형준과 내 앞에 섰다. 박형준 씨 그리고 윤지아 씨, 예상치 못한 만남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민준 씨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은 때로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박형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좀 더 조심해야 해요, 지아씨.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과 진실을 위해서. 카페 창밖으로 흐르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내 심장은 쉴 틈 없이 뛰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차림에 나는 거울 앞에서 손목에 감긴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기대를 상징하는 듯했다. 민주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마치 깊은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별처럼 나를 외롭게 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미호라는 이름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 꼭 봐야 해.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을 뒤흔들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박형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아씨, 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준씨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놀란 마음을 억누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이죠? 민준씨가 한상혁씨와의 갈등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가 말한 빚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박형준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창문이 덜컹거렸다. 우리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어요. 박형준이 낮게 경고했다. 내 몸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도망칠 수만은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며 문단속을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 나의 운명도 함께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른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연한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부드러운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목에는 여전히 은목걸이가 반짝였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민준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강릉으로 가는 날이었다. 박형준이 차를 빌려주었고 우리는 조용히 삼척을 떠났다. 차 안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씨. 내가 곁에 있을게요. 박형준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스치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기대가 엇갈려 있었다. 강릉에 도착하자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한상혁을 만날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호텔바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바 안은 어두운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한상혁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형준이 내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조용히, 지아씨.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상혁이 우리 쪽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여기서 뭘 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를 찾고 있어요. 당신과 관련된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도 곧 그 복잡함 속에 휘말릴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는 숨지 않겠다. 민준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거야. 박형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지아씨. 그 순간 바깥에서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에 맞서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내 운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밤, 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검은색 블라우스와 진한 회색 슬랙스를 입고 집 안을 조용히 걸었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검정 하이힐을 신었고 목걸이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며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다. 민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내 마음은 무거웠다. 박형준은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그 역시 이 상황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미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아씨, 당장 집에서 나와요. 위험해요. 미호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박형준을 바라봤다. 그는 즉시 결심한 듯 말했다. 지아씨, 지금 바로 나가야 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박형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밖으로 나오자 빗속에서 희미한 자동차 불빛이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타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도착한 곳은 강릉 근처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 나무 냄새와 흙내음이 스며들었다. 박형준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여기라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민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도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쫓고 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내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나는 알았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것을. 새벽녘, 하얀 안개가 산골 마을을 감싸 안았다. 나는 연한 회색의 니트 원피스에 부드러운 검은 스타킹을 신고 발에는 따뜻한 털 슬리퍼를 신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목걸이는 여전히 내 목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오두막 작은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안개 낀 산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침묵 속에 박형준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어딘가 아픔을 담고 있었다. 지아씨,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물었다. 민주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오두막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고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형준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진실을 찾고 있어요. 당신이 막을 순 없어요. 낯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싸움은 피할 수 없겠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삶과 사랑을 위해. 그날 새벽 안개 속에서 시작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이 차에 밝기도 전 나는 깊은 밤의 흔적이 남은 집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빛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미디 스커트를 매치했고 발끝에는 섬세한 스트랩이 달린 블랙 힐을 신었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다. 손에는 박형준이 준 검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부재가 내 마음을 짓눌렀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섰다. 나는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준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아야, 미안해. 모든 게 복잡해졌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끝까지 함께 해야 해.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면 함께 맞서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박형준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바깥에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천천히 퍼져나갔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미 희망을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아직도 불확실했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미로 같았다. 나는 은목걸이를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미호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아 씨, 조심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과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